나는 항복하겠소. 부디 조선은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칼이 떨어지지 않았다. 일본군 병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눈앞에는 조선 백성이 무릎 꿇고 있었다. 노인이었다.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배어라, 왜 망설이는가? 상관의 고함이 뒤에서 들렸다. 하지만 그 병사는 칼을 내릴 수 없었다. 이것이 무사의 길인가? 이것이 자신이 꿈꾸던 영광인가? 그의 손이 떨렸다. 1592년 4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만 8천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다. 부산포가 하루 만에 함락되었다. 동래성이 무너졌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다.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보급이 끊겼다. 일본 본토에서 바다를 건너보내는 군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병사들은 굶주렸다. 조선 백성들의 곡식을 약탈해야 했다. 저항하는 마을은 불태웠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베었다. 하급 무사들 사이에서 회의가 퍼졌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에서도 최하층이었다. 엄격한 신분제 아래에서 평생 출세할 기회가 없던 자들이었다. 전쟁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개만도 못한 놈들, 상급 무사들의 폭언이 날아왔다. 전리품은 모두 그들이 차지했다. 하급 무사들에게는 위험한 선봉만 맡겨졌다. 목숨을 걸고 싸워도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 식사조차 차별받았다. 상급 무사들은 쌀밥을 먹었지만 하급 무사들은 좁쌀죽으로 연명했다. 징집된 농민 병사들은 더 비참했다. 말 그대로 총알바지였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죽어갔다. 시체를 묻을 겨를도 없었다. 들판에 시체가 즐비했다. 거기에 조선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의병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곽재우, 조헌, 정인홍, 수많은 의병장들이 일본군을 괴롭혔다. 보급로가 차단되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은 일본 수군을 연전연패시켰다.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 승리가 이어졌다. 일본군은 점령지에 갇혔다. 굶주림이 본격화되었다. 병사들은 풀뿌리를 뜯어먹었다.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다. 전염병이 퍼졌다. 이질, 장티푸스, 학질. 동료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쓰러졌다. 1592년 7월 명나라 원군 5만이 압록강을 건넜다. 전세가 급격히 불리해졌다. 1593년 1월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군은 참패했다. 한양마저 버리고 남쪽으로 후퇴해야 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절망이 진영을 휩쓸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명나라와 강화 협상을 벌이며 시간만 끌었다. 병사들의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무렵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조선군에 항복한 자들이 살아남았다더라. 땅까지 받았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적군을 살려줄 리 없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점점 구체적이 되었다. 한 병사가 조용히 말했다. 내 동료가 항복했소. 조선군이 그를 죽이지 않았소. 밥을 주고 치료까지 해줬다고 하오. 믿을 수 없소.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나도 믿기 어렵소.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하급 무사가 조선군 포로 신문에 배석했다. 통역관을 통해 조선 병사의 말을 들었다. 우리는 항복하는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살려줍니다. 일본 상관은 비웃었다. 거짓말이다.
적을 살려주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조선 병사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 선조 임금께서는 인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강요당해 전쟁터에 온 자들까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하급 무사의 가슴을 울렸다. 강요당해 전쟁터에 온 자.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그날 밤부터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혼자만이 아니었다. 진영 곳곳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병사들이 있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일본군은 조선 백성들로부터 조선 문화를 접했다. 점령지에서 발견한 서적들, 예술품들, 건축물들. 그것들은 일본이 가지지 못한 세련됨이 있었다. 한 무사는 유교 경전을 펼쳐봤다. 인, 의, 예, 지, 신. 5가지 덕목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파괴하고 있구나. 일본은 전국 시대를 거치며 이런 문화를 잃어버렸다. 오직 힘만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다. 전쟁 중에도 예를 지키려 했다. 포로조차 인간으로 대했다. 어떤 병사는 조선 여인에게 감화되었다. 약탈하러 간 마을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무릎을 꿇었다. 부디 제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저주도 욕설도 하지 않았다. 다만 슬픈 눈으로 애원할 뿐이었다. 병사는 칼을 들 수 없었다. 그는 그냥 돌아섰다. 상관에게 들키면 처벌받을 일이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일본에 두고 온 자신의 아내와 아이가 떠올랐다. 만약 입장이 바뀐다면 자신의 아내도 저렇게 무릎 꿇고 애원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같은 고뇌에 빠졌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자신이 죽인 조선 백성들이 꿈에 나타났다. 결정적 계기는 조선의 우대 정책 소문이었다. 항복한 일본군들에게 조선 조정이 이름을 하사하고 토지를 준다는 것이었다. 탈영하다 잡혀온 일본군이 처형되기 전 말했다. 조선은 다릅니다. 그들은 진짜로 우리를 받아줍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으며 죽었다. 그 웃음이 많은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1593년 초,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일본군은 남해안 일대에 외성을 쌓고 농성했다. 굶주림과 질병은 계속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첫 집단 투항이 일어났다. 한 부대의 하급 무사 30여 명이 야밤에 진영을 빠져나와 조선군에 항복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조선군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 소식이 퍼지자 투항은 물결처럼 번졌다. 어떤 병사는 고향의 가족을 생각했다. 어떤 병사는 양심의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어떤 병사는 단순히 살고 싶었다. 어떤 병사는 조선 문화에 감화되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없다는 것.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나는 내일 항복할 것이오. 함께 가지 않겠소? 동료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죽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들은 마지막으로 고향 하늘을 바라봤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었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새벽이 밝아오기 전 그들은 조용히 진영을 빠져나왔다. 손에는 백기가 들려 있었다. 멀리 조선군 진지가 보였다. 임진왜란 7년 동안 이렇게 항복한 일본군은 수천 명에 달했다. 그들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역사를 바꿨다. 화살이 날아왔다. 백기를 든 일본군 병사의 어깨를 관통했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계속 전진했다. 항복합니다.
쏘지 마십시오. 필사적인 외침이었다. 조선군 보초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적이 다가오면 쏘는 것이 명령이었다. 하지만 장교가 손을 들어 사격을 중지시켰다.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를 포박했다. 이것이 가장 흔한 항복의 방식이었다.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걸어가는 것. 1592년 가을, 첫 개인 투항자가 나타났다. 26살의 하급 무사사야가였다. 그는 고니시 유키나가 휘하의 제1군 소속이었다. 새벽, 그는 진영을 빠져나왔다. 동료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당할 것이었다. 그는 조선군 진지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과 사의 경계였다. 손에 든 백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무기는 모두 버리고 왔다. 진심을 보여야 했다. 조선군 보초가 그를 발견했다. 칼이 그의 목에 닿았다. 저기다. 잠깐,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장교가 외쳤다. 사야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올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선말을 했다. 저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항복합니다. 조선 장수 앞에 끌려갔다. 날카로운 칼날이 여전히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주변의 조선 병사들이 그를 둘러쌌다. 모두의 눈빛에는 적개심이 가득했다. 외놈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목을 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장수가 말했다. 사야가는 숨을 고르며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다. 일본군 부대의 배치도였다. 며칠 전 상관의 천막에서 몰래 베껴온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 부대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3일 후 고니시님께서 남쪽 보급로를 통해 군량을 운반할 계획입니다. 호위병은 200명 정도. 습격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조선 장수들의 표정이 변했다. 참모가 배치도를 자세히 살폈다.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이면 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할 것이다. 만약 거짓이면 내 목숨은 없다. 사야가는 묶인 채 천막에 갇혔다. 3일을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다. 만약 정보가 틀렸다면, 만약 일본군이 계획을 바꿨다면, 3일 후 조선군이 출동했다. 완벽한 승리였다. 군량을 빼앗고 200여 명의 일본군을 무찔렀다. 장수는 사야가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칼 대신 물 한 그릇을 건넸다. 내 정보는 정확했다. 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믿겠다. 이것이 개인 투항의 과정이었다.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고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얻는 것. 하지만 모든 투항이 이렇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전투 중에 투항했다. 칼을 맞대고 싸우다가 갑자기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가장 위험한 방식이었다. 조선군은 일단 배고팠다. 전투의 혼란 속에서 항복 의사를 알리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1593년 2월 평양성 전투에서 한 일본군 부대가 집단 투항을 시도했다. 50여 명이었다. 전투가 한창일 때 그들은 갑자기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었다. 하지만 조선군과 명군은 멈추지 않았다. 그중 3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살아남은 20명만이 간신히 항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일본군이 조선말로 외쳤다. 조선 장수가 공격을 멈추게 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다. 당연했다. 그들은 불과 몇 분 전까지 조선군을 죽이던 적군이었다. 포로로 잡힌 후 투항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투에서 패해 사로잡힌 일본군들 중 일부는 조선에 남기를 원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선군의 대우를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조선군은 포로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부상자를 치료해줬다. 밥을 주었다. 심지어 추운 겨울에는 옷까지 제공했다. 일본군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였다. 일본에서 포로는 노예나 다름없었다. 죽이거나 노역에 동원하는 것이 당연했다. 한 포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십니까? 조선 병사가 대답했다.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적이라 해도 항복한 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 말이 포로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 중 상당수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대신 조선에 남기를 원했다.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 저희들은 조선에서 살고 싶습니다. 조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집단 투항도 있었다. 1593년 여름, 한 일본군 부대 전체가 투항했다. 200명 규모였다. 부대장까지 포함된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있었다. 보급이 끊긴 지 2달이 넘었다. 병사들이 하나둘 아사하고 있었다. 부대장이 결정했다. 이대로는 모두 죽는다. 조선군에 항복하자. 부하들은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이미 모두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들은 백기를 들고 조선군 진지로 행진했다. 전투 대형이 아니라 항복 대형이었다.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조선군은 당황했다. 이렇게 많은 수가 한꺼번에 투항한 것은 처음이었다. 간첩일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를 보니 진심이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너덜너덜한 옷, 죽음 직전의 눈빛. 조선 장수는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단 밥을 먹였다. 200명 전원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들은 조선군이 되었다. 또 다른 방식도 있었다. 일본군 진영에서 탈출해 조선 마을로 숨어드는 것이었다. 가장 위험한 방법이었다. 일본군에게 발각되면 처형당하고 조선 백성들에게 발견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 한 일본군 병사는 이 방법을 택했다. 그는 야밤에 진영을 빠져나와 산속으로 도망쳤다. 며칠간 산을 헤매며 풀뿌리로 연명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도착했다. 조선 농민이 밭을 갈고 있었다. 병사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조선말은 못했지만 몸짓으로 표현했다. 항복한다는 의사를. 농민은 놀라서 낯을 들었다. 일본군이었다. 죽여야 했다. 하지만 농민은 칼을 내리지 못했다. 눈앞의 일본군은 너무나 비참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피투성이 발 애원하는 눈빛. 농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따라오시오. 그는 일본군을 마을 이장에게 데려갔다. 이장은 고민했다. 일본군을 숨겨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를 내쫓는 것도 차마 할 수 없었다. 결국 관아에 보고하기로 했다. 관아에서는 그를 조사한 후 조정에 보고했다. 선조께서는 그를 받아들이라 명했다. 그렇게 그도 항해가 되었다. 투항 방법은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목숨을 걸었다는 것. 그리고 조선은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 검증 과정은 까다로웠다. 조선 조정은 간첩을 우려했다. 투항자들은 오랜 시간 신문을 받았다.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일본군의 동향, 병력 배치, 보급 상황, 전술. 정보가 맞는지 확인되면 그제야 신뢰를 얻었다. 어떤 투항자는 직접 전투에 참여해 증명했다. 조선군을 이끌고 옛 동료들과 싸웠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서만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7년 전쟁 동안 수천 명이 이렇게 투항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이유로.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한 가지를 공유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너에게 이름을 내리노라. 선조 임금의 목소리가 전각 안에 울려 퍼졌다. 사야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었다. 1593년 봄,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여러 전투에 참여했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일본군의 보급로를 알려줬고 전술 정보를 제공했다. 그의 충성심은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았다. 김충선. 이것이 내 새로운 이름이다. 충성스러울 충, 착할 선. 선조께서는 직접 이 이름을 지어주셨다. 적국의 병사였던 자신에게 임금께서 직접 이름을 내려주신 것이었다. 사야가. 아니, 이제는 김충선이 된 그는 눈물을 흘렸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조선을 섬기겠나이다. 조정 대신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다. 여전히 외인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선조께서는 단호했다. 짐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진심으로 조선을 섬기려는 자라면 그가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다. 이것이 조선의 항외 정책이었다. 진심으로 항복하는 자는 받아들이고 조선인으로 대우한다. 역사에 유례없는 관용 정책이었다. 김충선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항외들이 조선 이름을 받았다. 김경서. 원래 이름은 모토우라 요시나리였다. 그는 화약과 조총 제작 기술자였다. 일본군에서는 기술자일 뿐이었지만 조선에서는 대우받았다. 선조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하사하고 군기시 관리로 임명했다. 그는 조선군에게 조총 제작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화약을 배합하면 위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의 지도 아래 조선의 화기 제작 기술이 발전했다. 조총, 화포, 폭탄. 적국의 기술이 조선을 지키는 무기가 되었다. 김경선은 평생 조선을 위해 일했다.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군기 제작에 종사했다. 선조께서는 항해들에게 토지도 하사했다. 김충선에게는 대구 우록동 일대의 땅을 주었다. 넓은 농지였다. 전쟁이 끝나면 그곳에 정착해 살라는 뜻이었다. 단순히 땅만 준 것이 아니었다. 조선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다른 항해들도 마찬가지였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각지에 항해들의 정착촌이 생겼다. 조정에서는 정착 자금까지 지원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너희는 조선의 백성이다. 조선 땅에 뿌리를 내려라. 관리들이 항해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정착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조선 백성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당연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조선을 침략하던 적군이었다. 저놈들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외놈은 외놈이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항해들은 그런 시선을 견뎌야 했다. 어떤 마을에서는 노골적인 차별이 있었다. 우물을 함께 쓰지 못하게 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항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기로 했다. 열심히 일했다. 농사를 지었다. 이웃을 도왔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섰다. 김충선은 대구에 정착한 후 마을 개간 사업에 앞장섰다. 황무지를 농지로 만들었다. 혼자만이 아니었다. 다른 항해들과 함께 일했다. 그리고 조선 농민들도 도왔다. 처음에는 거부했던 농민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김서방, 수고가 많소. 이웃이 말을 건넸다. 김충선은 감격했다. 김서방. 외놈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린 것이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왔다. 항해들은 다시 갑옷을 입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조선인이었다. 지켜야 할 땅이 있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김충선은 군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다. 다른 항해 장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선봉에 섰다. 옛 동료들과 칼을 맞댔다.
어떤 일본군은 그들을 알아봤다. 배신자들, 욕설이 쏟아졌다. 하지만 항해 장수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었다. 조선의 수호자였다. 울산 전투, 사천 전투, 순천 전투 후 항해 부대는 여러 전투에서 활약했다. 그들은 일본군의 전술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지식을 활용해 승리를 이끌었다. 조선군 장수들도 그들을 인정했다. 항해 장군들이 아니었다면 이기기 어려웠을 것이요. 전쟁이 끝난 후 조정에서는 공을 세운 항해들에게 관직을 제수했다. 김충선은 정삼품 당상관이 되었다. 김경서도 종이품에 올랐다. 전례 없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다른 항해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기여했다. 어떤 이는 통역관이 되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조선 조정이 일본과 교섭할 때 그들이 중간 역할을 했다. 어떤 이는 의술을 가르쳤다. 일본의 외과 수술 기법을 전수했다. 어떤 이는 도자기 기술을 전했다. 조선 도자기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조선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는 것이었다. 혼인을 했다. 가족을 이뤘다. 아이를 낳고 키웠다. 그 아이들은 완전한 조선인으로 자랐다. 아버지가 일본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차이가 없었다. 김충선도 조선 여인과 혼인했다. 슬하에 자녀를 두었다. 그는 자녀들에게 조선의 예절을 가르쳤다. 유교 경전을 읽혔다. 한글과 한자를 익히게 했다. 일본어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아이들은 조선인이었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들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이웃이 되었다. 함께 명절을 보냈다. 함께 농사를 지었다. 함께 아이들을 키웠다. 어느 날 한 조선 농민이 김충선에게 말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조선 사람이요. 외인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소? 김충선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이제는 조선 사람입니다.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그는 일본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곳은 이미 과거였다. 그의 현재와 미래는 조선에 있었다. 조선의 항해 정책은 성공이었다. 적을 동료로 만들었다. 무력이 아니라 관용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이것이 조선의 힘이었다. 문화의 힘이었다. 400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은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선조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며 칼을 내려놓았다. 김충선 장군께서는 무기고에 칼을 보관하셨다. 1598년 겨울, 7년 전쟁이 끝났다.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했다. 이제 싸울 이유가 없었다. 평화가 찾아왔다. 이제는 농부로 살겠습니다. 그는 대구 우록동으로 향하셨다. 선조께서 하사한 땅이었다. 넓은 황무지가 펼쳐져 있었다. 개간해야 했다. 나무를 심고 밭을 일궈야 했다. 32살의 김충선은 괭이를 들었다. 다른 항해들도 각자의 땅으로 갔다. 전쟁이 끝나자 조정에서는 항해들에게 정착지를 배정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조선 팔도에 항해들이 흩어졌다. 약 3천여 명이었다. 모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조선 백성입니다. 관아의 관리가 말했다. 호적의 이름이 올랐다. 김충선, 김경서, 이봉남, 박인준 모두 조선 이름이었다. 일본 이름은 버렸다. 과거는 과거였다. 정착은 쉽지 않았다. 땅은 있었지만 집이 없었다. 농기구도 부족했다. 씨앗도 필요했다. 조정에서 지원금을 줬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항해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김충선은 직접 나무를 베어 집을 지었다.
조선식 초가집이었다. 서툴렀지만 이웃들이 도왔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조선 백성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함께 집을 짓고 밭을 일궜다. 김서방,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합니다. 이웃이 가르쳐 주었다. 김충선은 고개를 숙이며 배웠다. 전쟁터에서는 장군이었지만 농사는 초보였다. 겸손하게 배워야 했다. 다른 항해들도 마찬가지였다. 경상도에 정착한 이봉남은 일본의 농사법을 활용했다. 모내기 방식을 개량했다. 수확량이 늘었다. 이웃 농민들이 관심을 보였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수확했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봉남은 아낌없이 기술을 나눴다. 마을 전체의 농사법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를 고마워했다. 경계하던 눈빛이 신뢰로 바뀌었다. 전라도에 정착한 항회 마을에서는 공동 작업이 이루어졌다. 약 100명의 항회들이 함께 땅을 개간했다. 서로 돕고 의지했다. 조선 백성들도 합류했다. 함께 일하며 친해졌다. 우리도 사람이구나. 조선 백성이 중얼거렸다. 항해들은 게으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다. 자신들의 진심을 증명하고 싶었다. 김경선은 한양에 남았다. 군기시에서 계속 일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무기는 여전히 필요했다. 그는 조선군의 화기 제작을 지도했다. 조총은 이렇게 개량하면 더 정확해집니다. 제자들이 그의 말을 경청했다. 김경선은 일본과 조선의 기술을 융합했다. 새로운 화포가 개발되었다. 조선의 국방력이 강화되었다. 1599년 김충선은 조선 여인과 혼인했다. 마을 이장의 딸이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언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달랐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여인이 걱정스레 물었다. 김충선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배워가면 됩니다. 저도 조선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둘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며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1600년 처사들이 태어났다. 김충선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완전한 조선인입니다. 일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경원이었다. 조선식 이름이었다. 김충선은 아이에게 조선어만 가르쳤다. 일본어는 가르치지 않았다. 조선의 예절을 익히게 했다. 다른 항해들도 가정을 꾸렸다. 대부분 조선 여인과 혼인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 가족을 잃은 여인들, 그들도 새로운 삶이 필요했다. 항해들과의 혼인은 서로에게 기회였다. 김경서도 한양에서 혼인했다. 기술자, 집안의 딸과 부부가 되었다. 둘은 함께 무기 제작 기술을 발전시켰다. 여인도 화약 제조를 배웠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항해 중에는 학문의 길을 택한 이도 있었다. 박인준이라는 이름을 받은 항해는 서당에서 공부했다. 조선의 학문을 익혔다. 유교 경전을 읽고 한문을 배웠다. 1605년 그는 과거에 응시했다. 첫 도전은 실패였다. 항해 출신이라는 편견이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1609년 다시 도전했다. 이번에는 합격했다. 진사가 되었다. 항해도 과거에 합격할 수 있구나.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박인주는 고향으로 돌아가 서당을 열었다. 아이들을 가르쳤다. 조선인 아이들도 항해 자녀들도 함께 배웠다. 배움에는 출신이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그의 서당에서 성장했다. 의술의 길을 택한 항해도 있었다. 조이원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는 일본에서 배운 외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한양에서 의원을 열었다. 처음에는 환자가 없었다. 항해 출신이라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난한 환자를 무료로 치료했다. 칼에 베인 상처를 봉합했다. 놀랍게도 깨끗하게 나았다. 소문이 퍼졌다. 저 의원의 솜씨가 대단하다더라.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조 의원은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치료했다. 부자들에게서만 돈을 받았다. 명성이 높아졌다. 승려가 된 항해도 있었다. 현진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는 전쟁의 참상을 잊을 수 없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에 들어갔다. 매일 예불을 올렸다. 전쟁으로 죽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불경을 한글로 번역했다. 일본어 불경도 조선어로 옮겼다. 문화의 다리 역할을 했다. 1600년대 초반, 항해들은 조선 사회에 점차 정착했다. 농사를 짓고, 기술을 전하고, 학문을 익히고, 의술을 펼쳤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선을 위해 일했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은 있었다. 어떤 마을에서는 우물을 함께 쓰지 못하게 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지 않으려는 상인도 있었다. 외놈은 외놈이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항해들은 참았다. 말로 증명할 수 없었다. 행동으로만 가능했다. 1605년 여름, 큰 홍수가 났다. 전라도 항해 마을 근처의 제방이 무너질 위기였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상황이었다. 항해들이 앞장섰다. 밤새 제방을 쌓았다. 목숨을 걸고 물과 싸웠다. 조선 백성들도 함께했다. 출신을 가릴 때가 아니었다. 모두가 힘을 합쳤다. 새벽녘 제방이 완성되었다. 마을이 구해졌다. 고맙소.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조선 백성들이 항해들의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 관계가 바뀌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이웃이었다. 김충선의 가정도 평화로웠다. 자녀가 둘 더 태어났다. 딸과 아들이었다. 세 자녀는 조선말만 했다. 조선 예절을 배웠다. 이웃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구분이 없었다. 아버지, 우리는 조선 사람이죠? 아들이 물었다. 김충선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할아버지도 조선 사람이었어요? 순간 김충선은 망설였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먼 곳에서 오셨다. 하지만 마음은 조선 사람이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다. 1610년대 항해들의 2세가 성장했다. 그들은 완전한 조선인이었다. 아버지의 출신을 아는 것만으로 차이가 없었다. 조선어를 모국어로 썼다. 조선 문화 속에서 자랐다. 김경원은 15이 되었다. 아버지처럼 무예를 배웠다. 하지만 전쟁이 아니라 호신을 위해서였다. 그는 학문도 함께 익혔다. 균형 잡힌 청년으로 성장했다. 김경서의 아들은 아버지의 기술을 배웠다. 화기 제작을 익혔다. 대를 이어 조선의 국방에 기여할 준비를 했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했다. 정치적 격변이었다. 하지만 항해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미 조선 사회의 일부였기 때문이었다. 김충선은 여전히 조정의 신임을 받았다. 인조께서도 그를 인정했다. 경의 충성은 변함이 없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김충선은 이제 57이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여전히 조선을 위해 일할 수 있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후금 청나라의 조선을 침략했다. 김충선은 비록 고령이었지만 후방에서 군사자문 역할을 했다. 일본과는 다른 적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다른 항해들도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일했다. 농사를 짓고 기술을 가르치고 학생을 키우고
환자를 치료했다. 조선을 위해. 이들은 더 이상 항해가 아니었다. 조선 백성이었다. 조선을 선택했고 조선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다. 1636년 겨울,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청나라 대군이 조선을 침략했다. 김충선 장군께서는 이제 일흔이었다. 전장에 나설 나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젊었다. 신이 나가겠나이다. 그는 인조께 아뢰었다. 인조께서는 고개를 저으셨다. 경의 마음은 알겠으나 나이를 생각하시오. 후방에서 조언을 주시오. 김충선은 한양에 머물며 군사자문을 했다. 비록 몸은 전장에 없었지만 마음은 함께였다. 다른 항해 출신 장수들이 전투에 참여했다. 그들도 이미 60대였지만 조선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전쟁은 조선의 패배로 끝났다. 인조께서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셨다. 김충선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제가 더 도울 수 있었다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이 앞에 장사 없었다. 1642년 가을, 김충선 장군께서는 병상에 누우셨다. 대구 우록동 집이었다. 자녀들이 모두 모였다. 손자들도 왔다. 침상을 둘러싸고 가족이 함께 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큰아들 김경원이 물었다. 김충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다만, 시간이 된 것 같구나. 그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아들 셋, 딸 둘, 그리고 손자 7명. 모두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랐다. 너희는 조선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예, 아버지. 일본에서 온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너희의 마음은 조선에 있다. 손자 중 하나가 물었다. 할아버지, 일본은 어떤 곳이에요? 김충선은 잠시 생각했다. 50년 전 기억이었다. 이미 흐릿했다. 먼 옛날 이야기다. 이제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구나. 그것이 진심이었다. 50년을 조선에서 살았다. 일본보다 조선에서 더 오래 산 것이었다. 이곳이 진짜 고향이었다. 며칠 후, 김충선 장군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76세였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장례는 조선식으로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했다. 충신이 떠나셨다. 조선 관리들이 애도했다. 이웃 백성들도 슬퍼했다. 그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었다. 조선의 충신이었고 마을의 어른이었다. 대구 우록동에 묻히셨다. 자신이 50년간 일군 땅에 묘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다. 조선국 가선대부 김충선지묘. 조선의 관직이 새겨졌다. 일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필요 없었다. 김경서도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한양에서 생을 마쳤다. 평생을 화기 제작에 바쳤다. 그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렀다. 스승님은 조선의 국방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울며 말했다. 김경서의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었다. 대를 이어 군기시에서 일했다. 다른 항해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대부분 1640년대에서 1650년대 사이였다. 모두 조선 땅에 묻혔다. 고향 땅에. 항해 2세들이 조선 사회를 이끌어갔다. 김충선의 아들 김경원은 무과에 급제했다.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었다. 하지만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군인이었다. 김경서의 아들은 화포장이 되었다. 아버지보다 더 발전된 무기를 만들었다. 조선의 화기 기술은 계속 발전했다. 박인준의 제자들은 각지에서 서당을 열었다. 교육을 전파했다.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갔다. 조의원의 의술은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졌다. 외과 수술 기법이 조선 의학의 일부가 되었다.
현진 스님이 번역한 불경은 많은 사찰에 보급되었다. 승려들이 공부했다. 항외 3세대가 태어나고 자랐다. 그들에게 증조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왔다는 것은 그저 먼 이야기였다. 실제 삶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 그들은 완전한 조선인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100년, 200년, 300년. 항외의 후손들은 조선 팔도에 퍼졌다. 농민이 되고 상인이 되고 학자가 되고 관리가 되었다. 평범한 조선 백성으로 살았다. 일제강점기에는 고통을 겪었다. 다른 조선인들과 똑같이. 선조가 일본에서 왔다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일본과는 상관없다. 후손들은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 조선을 위해, 조국을 위해 선조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2024년 현재 항외 후손들은 대한민국 곳곳에 살고 있다. 대구 김충선 기념관에서는 매년 제사가 열린다. 후손들이 모여 조상을 기린다. 400년 전 조상님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김해 김씨, 우록 김씨, 학성 이씨. 수천 명의 후손들이 평범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 그들은 자랑스럽다. 조상의 선택이, 그리고 조선의 관용이. 역사는 교훈을 남긴다. 관용이 무력보다 강하다는 것. 포용이 증오보다 위대하다는 것. 조선은 적을 동료로 만들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유산은 살아 숨쉰다. 후손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